박근혜 대통령이 이틀 연속 내각 인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루 앞서 어제는요, 부산 LCT 비리 사건에 대해서 고강도 수사 지시도 내렸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고 연루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라. 정말 이 이야기가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신 게 맞는지 잠시 어리둥절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에 완전히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이래는 순서가 있는 법이죠. 대통령 지지율은 노력하면 회복될 것이다. 주말만 지나면 여론이 잠잠해질 것이다. 촛불은 결국 바람이 불면 다 꺼진다. 주변에 이런 참모들만 두시니 갈수록 민심과 괴리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침묵하는 4,900만을 운운하며 보수 재결집을 얘기할 타이밍이 지금은 아닙니다. 이 시각에도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지지하는 여론조사 답변이 급등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남의 티보다는요, 남의 눈의 티보다는 내 눈의 들보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박종일 라이브쇼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한 뒤에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의 끝에 국정조사 특검법에 대한 합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꼬투리 잡지 말고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안은 원안대로 파기하였음을 청구합니다. 네, 작금의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라고 할 만큼 지금 국정 공백 상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서는요, 내 탓이요 이렇게 반성하는 목소리가 전혀 없습니다. 남 탓만 하는 이 후한무치 정치권, 이제 좀 바뀌어야 하지 않겠는지요.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현경병 전 의원, 이민선 변호사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 보다가요, 어이구, 너나 잘하세요. 네,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많은데, 이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분들에게 국민들 아마도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고 계실 것만 같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오늘 주제는 너나 잘하세요입니다. 그 첫 번째 코너인데요. 한번 이거는가요? 예, 한번 읽어보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의혹을 수사하라. 네, 퇴진 불가 청와대. 대통령 퇴진 압박에 버티기로 일관하던 청와대가 마침내 이 반격의 카드를 꺼낸 건데요. 비리 연루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라. 대통령 이 발언 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느낌이 확 와닿는데요, 저는. 정부에서는 네. 그 국회에서나 뭐 또 기자회견을 할 때 흔히 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지적하신 점 잘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들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검찰의 멘트는요, 정부 말처럼 계속 반복되어 왔던 일입니다. 한 가지 단어가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전에는 성역 없이 하겠다 이 말을 꼭 했던 것 같은데. 고개 빠졌습니까? 그런데 이게 최순실 사건 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못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말을 최순실 사건 때 대통령이 만약에 지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오늘날 이 사태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최순실 사태 때 이게 무슨 의혹만으로 뭐가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야말로 성역 없이, 그때 성역 없이, 아니면 지휘권을 막론하고 무슨 관련자는 처벌해라,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서라고 했다면 굳이 총동원하지 않았어도 한 달 만에 이런 정도는 다 밝혀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까지 안 왔죠. 대통령이 이 상황까지 몰리지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죠. 그때는 안 하고 지금 하니까요. 이게 좀 이상해요, 좀.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그 최순실 사태가 있고 난 다음에 뭐 대국민 담화 이제 2번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첫 번째 이 지시입니다. 사실은 정영국 대변인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한 짓이에요. 특정 사건에 대해서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검찰이 당연히 그렇게 수사하죠. 검찰이 먼저 지휘 따져서 하겠습니까? 말을 안 해도 배고프면 밥 먹으라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자, 그런 짓을 왜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함의가 있는 것이죠. 대통령께서 직접 이야기했다는 것은 항상 그 말이 아니고 그 말 뒷면에 있는 것들을 이제 검찰은 살펴봅니다. 자, 그럼 대통령 이야기가 어디까지 하라는 거야? 누굴 하라는 거야? 뭐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검찰도 항상 정무적인 그런 판단을 하니까요. 그렇다고 본다면 자, 왜 이 시점에 대통령이 지금 최순실 사태를 조사하고 있는 와중에 왜 LCT에 대해서 갑자기 그런 지시를 직접 대변인이 가서 했을까라고 한다라면 뭔가 정치적 함의가 있지 않는가라는 걸 검찰이 생각하겠죠. 자, 그럼 야당 인사를 하나 잡을까? 아니면 여당 인사를 잡을까? 측근을 잡을까? 그 고민들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좀 판단하겠죠. 자, 이 순간에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면 완전히 낙동강 전선까지 다 몰렸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이제 포위돼서 완전히 항복하고 나올 지경에 뭔가 이제 새로운 무기가 하나 나왔어요. 이제 LCT라는 무기가.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쓸 것이냐. 이제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LCT가 유엔군이 되나요, 그럼? 그렇죠. 이게 완전히 이제 인천 상륙작전 비슷하게 지금 올라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과연 그러면 그만큼의 위력과 군단이 돼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LCT를 이제 뭐 정략적으로 혹은 뭐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를 관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청와대 전략에 그대로 말려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문제로 지금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왜 대통령이 그리고 청와대가 LCT를 언급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기가 막혀 하면서 첫 번째 이슈로 다루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는 뭐 부동 문자와 같은 뻔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국민들은 이런 이야기를 첫째, 청와대로부터 듣고파 하지도 않고 둘째,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고파 하지도 않는다, 사실로. 1번, 듣고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죠. 아니, 내 치에서 물러서시라니까요. 이러시려고 이선 후퇴 안 하신다고 버티신 겁니까? 왜 수사 대상이신 분이 수사를 지휘하십니까? 이런 얘기 우린 청와대로부터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나 잘하세요. 이 얘기가 결국은 우리나라의 권위가 상실되는 우리 모두 염려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연루되어 있을 때 우리나라의 권위는 이제 어디 갈 것이냐 다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해. 지금 최순실한테 빌었던 사람 주제 다 이 얘기 나올 텐데 결국은 권위가 상실된 모습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과연 이것이 결국은 정략적으로 이용돼서 너 받고 쟤 나가 이런 식으로 정략적으로 이용될 게 뻔한데 그게 말이 되겠어? 하는 국민들의 불신만 또 생길 거다 이거죠. 네. 저는 임 변호사님 너무 심각하게 말씀하셔서 조금 다른 분위기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맨 처음 앵커 멘트가 어떻게 되냐면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네. 거꾸로 박 대통령을 몰라도 우리가 너무 몰랐다라는 말로 대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박 대통령의 위기 대처 방법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진짜 상상 이상이에요. 가장 급박할 때 어떻게 했죠? 되치기. 카운터파트. 카운터 펀치. 씨름 용어인데. 이게. 정윤회 문건 사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윤회 문건 사건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 이제 완전히 밝혀질 거다. 십상시 운운하고 또 이제 뒤에 배우가 있고 또 문고리 3인방의 권력 다 이제 밝혀질 거다라고 모두 다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네. 박 대통령 딱 한마디로 그건 찌라시야. 문건 유출이고. 문건 유출이고 딱 두 방향을 가지로 바꿔버렸죠. 정리되고 방향을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 건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박 대통령의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아니한 4년 동안 사실은 그 고비들이 있었는데 그 고비마다 성공을 해왔어요. 아젠다 설정을 잘하세요. 근데 우리 성공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예리하네. 대해서 한 번도 사실은 방향 노선을 바꿔본 적이 없는 분이거든요. 아니, 이종근 저는 실장이 그렇게 예리해요. 생각 안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정윤회 문건은 언제죠? 작년 초잖아요. 2014년. 2014년 12월. 그러니까 작년 초? 15년 2015년 초. 14년 얘기. 벌써 상황. 14년 네, 2년 지날 때 11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얼마 안 있었을 때예요. 한참 우리가 얘기하는 서슬이 18월 때예요, 정권에.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180도 다르다. 우선 검찰의 자세가 다르고, 자, 검찰을 그때는 장악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검찰 장악하고 있을 때니까 검찰한테 대통령이 뭐라고 눈빛만 줘도 그 검찰은 거기에 맞춰서 수사를 하는 조직이에요, 원래 검찰이. 네. 자, 그런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 5%예요. 대통령이 뭘 한다고 해도 지금 제대로 먹혀들지 않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그러니까 이 눈치가 가장 빠른 조직이 검찰 조직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1년 4개월이 남았지만 이 1년 4개월 동안 대통령은 거의 식물이 될 것이다 하는 거를 누구보다 빨리 눈치채고 있을 조직이에요. 그렇다면 검찰이 지금 여기서 만약에 대통령을 또 봐줬다. 정윤회 목관 사건처럼 흐지부지하게 뭐 다른 쪽으로 어떻게 수사하고서 그냥 마무리 지었다 하면은 난리 나죠. 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바로 생깁니다. 네, 이 그럼 고- 검찰 조직이 죽습니다. 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저희가 또 주제로 마련했고요. 제가- LCT 얘기 조금 먼저 할까요? LCT 사건이란 뭐냐면은 간단히 설명해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해변에 지어진 그 101층짜리입니다. 왜 101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101층짜리 주상복합 시설에 그 인허가 문제를 둘러싸고 불거진 그 초대형 로비 의혹 사건입니다. 이 부분은요, 이제 뒤에 가서 또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측근이 LCT 비리에 개입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청와대가 여기에 기다렸다는 듯이 반격하고 나왔습니다. 그 싱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LCT는 포스코 건설에서 10일 만에 보증 채무가 이루어져서 전광석화처럼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포스코의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은 대통령과 가장 가깝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정치인이 개입했다는 제보입니다. 저분이 누굽니까? 이현주. 네, 실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핵심을 말씀드리면 네. 이 원래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어요. 네. 그러니까 보면 이제 해운도 쪽에 가보시면 바로 바닷가 인근에서 이제 한국콘도 옛날에 있던 자리. 네. 그걸 이제 거대하게 해서 이제 3개의 건물을 세웁니다. 85층짜리 아파트 2동, 네. 101층짜리 주상복합 하나. 세우는데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용도 변경도 하고 뭐 높이 네, 그런 투자도 것들, 받고 막 하고 이제 그랬죠. 투자도 하고 했죠. 처음에 대우건설이 들어갔어요. 네. 그 대우건설이 이제 빠졌죠. 이제 안 된다 싶어서. 그 다음에 중국 업체가 들어갑니다. 네. 자, 근데 이 정부 들어와서 중국 업체도 철수를 해요. 도저히 사업성이 없다라고 해서. 네. 그 다음에 들어간 게 바로 포스코입니다. 네. 자, 포스코가 들어가면서 포스코는 이 시행사에 상관없이 일단 건물 완공 때까지 한다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은행으로부터 파이낸스 프로젝트를 돈을 다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이제 종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죠. 네. 자, 중국 업체까지 나간 사업을 왜 포스코가 들어와서 저렇게 하고 바로 잇따라서 이제 투자가 이루어졌을까? 이제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이 정부 들어와서 왜 그것이 이제 포스코라는 업체가 왜 들어왔고 또 파이낸스 프로젝트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자, 거기에 이제 문제는 이 정권의 실세가 관련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 나오는 게 이제 오늘 한겨레 신문이 지금 내일자로 보도를 하는 게 속보가 떴는데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사태 전에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관련돼서 이 사건을 조사를 하다가 우병우 사태가 터지니까 그냥 조사를 멈췄다. 이런 걸 이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석수 특별감찰관. 그렇죠. 때 이석수 얘기겠죠. 특별감찰관이 왜냐하면 특별감찰관은 수석비서관 이상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마 그런 이야기도 있었겠죠. 네. 현기환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왕설래했던 부분을 가지고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마 네. 이야기했던 박지원 비대위원장님도 그런 뉘앙스를 깔고 지금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 뉘앙스로 현견 수석을 약간 빗대서 얘기한 것 같다 이런 얘기죠. 뿐만이 아니라 네. 지금 거론되고 있는 박지원 위원장이 말한 분은 다른 현역 의원인 거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LCT 사건을 둘러싸고는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LCT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 그 해결 고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국면 전환의 반전의 기회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야당의 그 유력 인사 그분도 이미 언론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직 안 나왔습니까? 한 가지만 그분이 누구라고 안 덧붙이면은 나왔죠. 요거만 아직 제가 안 덧붙일게요. 나왔습니까? 예. 그 아까 101층을 왜 했느냐는 부분을 하셔서 그런데 초고층은 상징적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저 롯데 월드 타워가 123층입니다. 1, 2, 3. 네. 높이는 또 555m, 555 이렇게 하듯이 부산에서 100층을 어떻게든 넘기고 상징적인 101 숫자를 부여한 거로 봐야 되겠죠. 그 포스코 지금 저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그 이제 뭐 어떤 정부 고위층 인사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친박 실세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은 그 지금 현재 포스코의 사장하고 친한 분들이 좀 있습니다. 친박 중에. 있죠. 있어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친박 중. 왜 그러냐면 지금 포스코 사장이 굉장히 정치권에 발이 넓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박 실세들하고도 형님 동생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공기업 사장들이 좀 그렇죠. 아니 그 중에서도 유난히 그 특별히.
그런 평판을 받는 분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 친박에서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도 하나 그 형님 동생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그분이 진짜 친박 실세예요. 이영복 부수근대 회장이 지금 친박하고 관련이 돼 있다, 정권이랑 관련이 돼 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그 유명한 최순실 개원이라는 것 때문이거든요. 네. 그게 개회비가 월 1,000만 원이라잖아요. 네. 월 1,000만 원이어서 개원이 돌아가면서 1억씩 타가는 거라면서요. 네네. 저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갠데 이영복 회장이 도망을 다니는 와중에도 이 개비를 낼 정도로 이 개에 아주 뭐 성심성의에 마음을 다했다고 하고 제가 볼 때 자동이체 아니겠습니까? 자동이체를 자동이체 같아. 미처 중지를 못 시켰구나. 네. 그랬군요. 이체 중지를 못하니까 나간 거죠.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네. 아무튼 그 전부터 이 최순실 씨하고 연이 닿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번 정권하고 연관이 돼 있고 정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포스코도 결국에는 그 압력을 받았던 거 아니라는 의심을 사는 건데 상당히 합리적인 거죠. 아니 근데 사실관계가 조금 정리될 필요가 있어요. 네. 오늘 이제 어느 신문에서 그 저 개의 개주하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월 1,000만 원이 아니고 400만 원이고 월. 그거밖에 안 되네요. 그거밖에가 아니라 월 400만 원. 400만 원이 저게 그거 하겠군요. 반어법을 굉장히 한 겁니다. 그거 반어법입니다. 네. 뭐잘 나가는 변호사이사 보니까 그런 모양이죠. 월 4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후자를 넣으면 월 800만 원을 넣어야 되는 그것도 것이고. 큰 돈 맞습니다. 그리고 25명이 그 개원으로 있대요. 그러니까 25명이 월 400씩 내면은 1억 아니에요, 1억.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영복 회장이 들어간 거는 2011년이고 최순실 씨는 2013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를 보고 이영복 회장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아. 이영복 회장이 먼저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오해가 없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최순실 씨가 거길 들어가고 나서 이제 주변 지인들한테 이 개모임은 라인이 좋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든다 이거죠. 뭐 거기에 무슨 원로 배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 개주라는 사람은 무슨 명품 옷 유통하는 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외국에서 수입해서. 네. 그러니까 그분을 이제 또 뭐 그런 목적으로 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이영복 회장이 있고. 그다음에 뭐 거기에 그 강남에서 무슨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무슨 사모님들 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라인이 좋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보니까 아마 서로 뭐 그 사이에서 상부상조했을 수는 있죠. 근데 우리가 야권 대권 후보 막 이름 아직 안 나왔다 그러는데 문재인 그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이미 했네요. 고발 조치하겠다고 이미 했어요. 고발 네. 조치하겠다. LCT 비리 흑색 선정 관련해서 명예훼손 이거 위반으로 혐의로 형사 고소하겠다. 자, 예, 형사 지난 고소- 대선 당시 예. 뭐 10알단이요? 지금 뭐 문재인 대표 댓글 부대 같은 예.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자, 않도록 하겠다. 형사 고소하겠다는 분 두 분이에요. 문재인 대표 말고 김무성 대표. 전 대표도 오늘 형사 고소하겠다. 그렇다면 이 두 분에 대한 어쨌든 온갖 정보 찌라시가 네. 어저께부터 돌았다는 얘기고 그러면 사실 이게 그 배경은 뭐냐면 2006년도부터 시작은 됐지만 2007년도에 사업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청안건설을 대표였잖아요. 이영복 회장이. 네. 그러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2007년도에 사업이 확정되고 2009년도에 용도 변경이 돼요. 네. 처음에 받았던 것은 사실 그 이 랜드마크 빌딩하고 상업 지역이었지만 그거 갖고는 사업이 성립이 안 되니까 비즈니스가 안 되니까 그 주거지 용도로 바꾸거든요. 그 바꾼 게 2009년도예요. 그렇다면 2007년도 친노 정권의 말기와 그다음에 MB 정부의 비박이죠. MB 정부의 초기에 이 사업이 확정이 됐다. 그런 어떤 두 가지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 그러면 최소한 친박보다는 비박과 친노계가 연결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어떤 배경 속에서 이 그림을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왜 이게 꽃놀이패냐면 사실상 본인들이 연루가 되지 않았더라도 워낙에 이영복 회장이 부산에 연관된 모든 정치인과 거의 모든 네. 뭐 그 관계 재계 또 언론인들까지도 관리를 몇 년 동안 여기도 해왔다면 만나신 분 있죠? 아니, 이영복 그분이 회장을 만나신 이영복 분. 씨가 몰라요. 평판은 괜찮았어요. 이거 여기 만났어 여기. 거기 만난 사람이 여기. 그 여야 만났어. 정치인들을 두루 많이 만난 것이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만난 적은 없고 우리가 이 LCT로 만난 적이 없어요? 예. 저는 LCT 로, 만났습니다. LCT로 저는 제가 알고 스스로 있잖아요. 자수합니다. 예. 저는 만났어요. LCT로 이렇게 자꾸 화제가 번져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를 않고 이게 이제 지금 일부 지금 현 체제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강한 쪽의 의견일 텐데 희망사항일 텐데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지금 이제 오늘자로 특검, 국정조사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존립 기반의 명예 회복이 필요해요. 네. 검사들이 한 2천여 명이 되는데 거의 대다수는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을 거예요. 분통이 드실 네. 거예요. 그분들 명예도 살려줘야 되는 것이고 네. 사실 그동안 검찰 수사가 뭐가 있었어요. 언론 수사였고 이제 정치 수사니까 제대로 된 검찰 수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제가 아까 그 가정까지만 해서 만약에 그랬다면 그렇게 관리를 했다면 사실은 지금 이 다음 대선에 유력 대권 잠룡들의 4사람이나 잠룡이죠. 잠룡 예. 4사람이나 부산 출신이에요. 네. 저기 다 떠나서 뭐 여야 다 그러네요. 합쳐서 4명이 그 야권 여권 잠룡들이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안 했더라도 본인의 측근들이나 본인 옛날 관련될 수 했던 있죠. 의원들이나 혹은 또는 그런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검찰에 불려가기 시작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네. 그러면 어쨌든 내년 대선을 앞두고 경선이라는 이런 판이 벌어지는 때 그런 사람들이 계속 검찰에 소환되고 하는 과정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꽃놀이 이영복 회장이 아까 평판 얘기했는데 그 굉장히 언제 만났어요? 만나봤습니다. 언제 만났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LCT 한참 막 그 지을 때. 이미 허가 다 나고 네, 허가 다 나고 나는 이미 다 나고. 저는 커피 한 잔 먹어. 솔직히 말하면 저녁에 네. 그 식사 한 번 했어요. 네. 저도 한 2, 3년 전에 만났는데. 여기 이제 다 아니, 나오는데. 만났는데 네. 그 어느 상가에 갔다 만났어요. 정치인 상가. 이분이 원래 정치인 뭐 이런 쪽으로 관리를 잘 하다 네. 보니까 서울에서 어느 정치인 상가에 가서 만났는데 저를 다른 사람이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이영복 회장한테. 네. 그러면서 이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이 회장을 모른다고 이 얘기예요. 왜냐면 아직. 제가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는데 네. 어떻게 이영복이라는 사람을 모르느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인사를 하고서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미 알아요. 이영복 회장이 대부분의 정치부 기자들 그래서 나중에 제가 확인해 봤더니 주로 부산 출신 정치부 기자들을 다 알고 아니, 있더라고요. 저는 부산 출신 아닌데 정말 저랑 이영복 회장이랑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뭐 밝히긴 좀 그런데 처음 만났어요. 명함 딱 주고 받았는데 해서 이제 그분이 제 이름하고 이제 핸드폰 번호를 딱 저장하더라고요. 저장을 했는데 이미 제 이름이 저장돼 있었던 거예요. 그때서 내가 거기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럼 그 전에 이미 한번 그 이전에 보셨던 거 봤다는 아니에요? 얘기인데 네. 그거는 이제 뭐 여러 뭐 어떤 뭐 형식적인 자리에서 봤거나 뭐 근데 그렇게 이영복 회장이 옛날에 다대만덕지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네. 그때 당시에 이제 한번 사법 처리가 됐거든요. 그때 같은 경우 조사를 많이 받았는데 사람들 안 불었어요. 근데 공무원 뭐 몇 명만 구속됐고. 네. 그러니까 그때 신뢰를 좀 얻었어요. 저 사람한테 이제 하면 결국 안 부는구나. 이제 진술을 안 하는구나. 그럼 아시네. 저 돈은 먹어도 된다. 저 돈은 먹어도 이렇게 된다.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소문이 이제 퍼지면서 사실 이영복 회장이 많이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유사한 사건들을 보면 사실은 이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정권 말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찰이요 절대 이 사건을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권 말게 되면 옛날에 보면 김대중 대통령 그 비자금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때 김태정 네네. 검찰총장이 있을 때 결국 수사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조직은 정권 초기에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말 착 하고 구속도 시키고 하는데 정권 말기에 가면 내년 2월 달 또 인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수사를 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또 이영복 회장이 또 입이 무거운 걸로 소문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물론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자수한 시점에 여러 가지 이제 의혹도 있고 청와대에 어떤 이런 의혹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아마 제대로 밝혀지기에는 왜냐하면 또 특히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한 거는 처음에 구속은 될 수가 있는데 나중에 또 법정에 가면 굉장히 공방이 많습니다. 이게 뭐 구체적인 증거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또 많이 나오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은 굉장히 부풀려 있지만 제가 느끼는 감은 그렇게 크게 어떤 부각하지는 않지 않겠는가. 저도 여기 한 표를 던지는 게 이영복 회장이 별명이 자물쇠입니다. 이분 입을 좀 열어야지 될 텐데 절대 안 여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 미리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분이 살아온 인생을 내가 그날 뭐 식사하면서 잠깐 들었는데 굉장히 어렵게 자랐고요. 그리고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겪어가지고 굉장히 이거 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겁다라는 그런 평을 받고 옛날에 저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도 자물쇠 아닙니까? 네, 자물쇠. 자물쇠인데 그분이 나중에 검찰에 불려 들어가서 자기가 이렇게 뭐 이렇게 써놓은 사람들은 다 풀었거든요. 그게 정태수 리스트였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3개월 아무래도 도망 다니면서 도피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중에서 내가 이번에 이 사람들은 꼭 손봐야 될 거야. 내 돈 가져가서 별로 안 도와준 사람들. 이거 이제 리스트를 작성할 수도 있다는 거죠. 과거의 갑자기, 전례를 네, 보면. 갑자기 어느 분이 생각나시네. 충청도에 계셨던 분. 네. 그런데요.
지금 그 수사 검사가 윤대진이라고 윤대진 그 제 차장 2차 검사. 차장 검사의 부산지검 이분이 그 CJ 이재현 그 회장 구속인가 그것도 담당했었고 굉장히 강단이 센 검사인데 이분이 최재경 지금 민정수석하고 옛날 대검 중수부에 같이 있었죠. 근무했었고 그래서 이분이 혹시 청와대로부터 이런 연락을 주고 받은 게 아니냐, 지시를 받은 게 아니냐. 그리고 이 LCT 수사는요 몇 개월 전부터 계속됐던 거예요. 화물며 거기 있는 비선이 뭐냐 했던 사람들 다 지금 소환돼서 조사받았고 맨 마지막에 이영복 회장 하나 남은 상태에서 지금 들어가서 수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대진 2차장 검사 어떻게 수사 청와대로 아니, 저거는 전화를 받았 저거는 본인은 아니라고 했어요. 네. 아 근데 본인은 그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청와대로 들어간 이후에 연락한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청와대로 들어간 지 며칠 안 돼요. 얼마 안 지금. 됐죠. 얼마 안 돼요. 저 최재형 그 전 이전에 검사장. 연락이 그럼 들어가시기 직전에 전화. 그 전에 뭐 직전에 하셨던가 뭐 여러 가지 있고 자 우선 그러니까 저걸 자꾸 제가 말꼬리를 잡는 건 아니지만 네. 수사 내용을 보고했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러는데 원래 수사 내용은 청와대로 직보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대검에다 하고 대검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에다 하거든요. 네, 네. 그럼 법무부에서 보고를 청와대에 하는 거예요. 그중에 이제 이렇게 추려서.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청와대로 보고 안 한 적이 했다 없죠. 할지라도 그렇죠. 그렇더라도 저 정보는 청와대로 갈 수는 있는 거예요. 당연히 통로가 그렇게 돼 갈 있으니까. 수는 있는 게 아니라요. 무조건 가죠. 아니 뭐 다 가는 건 아니, 아니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요. 상식적으로는 간다고 봐야죠. 당연히 지검장한테 하면 부산지검장이 법무부에 보고하고 뭐 대검에 보고하고 대검이 법무부 하면 청와대로 청와대 가죠. 가는 거죠. 보통은 가죠. 근데 이제 아니, 보통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데 이게 안 가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가죠. 문제보다는 이제 가장 큰 의문점은 이거죠. 그렇게 도망을 다니더니 왜 갑자기 자수를 하셨느냐. 그렇지. 예. 왜 자수를 하셨느냐. 그것도 불지도 않을 거면서. 예. 불지도 않을 거면서 왜 혼자서 이 불구덩이를 왔냐라는 건데 놀라운 게 저번 주에 저희 프로에 출연을 했던 구상찬 전 의원이 가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분명히 다음 주쯤에는 이거는 LCT 터진다. 지금은 다들 그냥 조용히 수면 아래에서 수사하지만 이거는 정권에서 꽃노래 피기 때문에 터뜨릴 수밖에 없는데 하면서 한 에피소드를 공개하신 게 뭐였냐 하면은 예전에 이제 상하이 총형 사건이었으니까 중국인들 투자자를 많이 알잖아요. 중국인 투자자가 한 명이 찾아와더라는 거예요. LCT 쪽에서 좀 투자를 요청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제 콧방귀를 확 껐다라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누가 저게 뭐지 바닷가 바로 앞에 101층짜리를 3동을 3개동을 올리냐. 얼마나 위험하냐고 완전 사상누각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큰 소리치고 보냈더니 이미 허가가 다 나 있더라는 거예요. 네. 이미 물밑 작업이 다 끝난 상황이니 이 로비가 어마무시하다. 여기 안 걸린 사람 없을 거다 하면서 호언장담하면서 가셨거든요. 그랬는데 왜 왔느냐. 자수 왜 했느냐? 뭔가가 좀 정리가 됐겠죠. 이영복 회장이 아무리 자물쇠라도 그러니까 말을 두 가지를 했는데 검찰에 그 자수를 하면서 하나는 난 죽을 때까지 이야기하지 않겠다. 뭐 그런 어떤 뉘앙스의 죽을 말을 때까지 안 하겠다.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최순실 씨와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없다. 딱 분명히 했거든요. 네. 그럼 말을 한 거죠. 없다, 있다라는 건 어쨌든 내가 말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없다라고 말을 한 거니까. 자, 아까 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저는 굉장히 타당성이 있어요. 이 개가 뒤늦게 들어갔어요, 정말.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굉장히 뒤늦게 들어갔고 거기서 아주 무슨 활약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개주의 얘기도 그렇고 또 이영복 회장이 먼저 들어갔고 그 개가 결정적으로 무슨 이 관계가 있다. 만약에 거꾸로 음모론이지만 최순실 씨와의 어떤 관계가 조금이라도 더 있고 이것이 LCT까지 정말 그 박지원 원내대표 그 기대처럼 바람처럼 연관이 있다 그렇다면 지금 나타났겠느냐. 거꾸로 아예 없다라고 확언을 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자물쇠인데 그걸 물어봤을 때 바로 그냥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확증이 있기 때문에 자수를 한 게 아니냐는 거죠. 반대로 한번 접근하겠습니다. 반대로 사실 아까 대우나 중국 자본이 다 빠진 상태에서 포스코가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그 후에 허가부터 해서 이제 부산 해운대를 가시면 상당히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정광석처럼 착착 진행돼 버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아까 거론됐던 일정한 수준의 영향력이 강하다고 하는 수준에서는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네. 거의 대통령에 맞먹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네, 저는 근데 이 사건이 왜 터졌는지 모르겠어요.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터졌는지
또 그거를 그야 뭐 그 얘기는 우리가 지난 지금 언론에서 없던데. 8월 8일 날 그 이영복 전 씨가 잠적했다가 자수하면서 본격화하는 건데 아니 그 그러니까 자체도 잠적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수사에 수사가 진행이 네, 지금 은행에서 이분이 이제 돈을 갖다가 그 군인공제라든지 이런 데 많이 빌렸어요. 네. 그래서 군인공제 같은 경우는 이자만 2천억을 못 갚았습니다. 근데 그걸 또 다른 은행에서 빌려서 이제 또 갚고 거기에 또 추가로 더 대출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본인 지금 이 그 대출한 것만 이자 쌍한 1,8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이낸스 프로젝트를 돈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산더미 같이 많아지고 이것에 대한 부채도 굉장히 많이 쌓였습니다. 이게 거의 이제 폭발 직전에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서 사실 이게 허가 문제는 그동안 계속 사실은 이미 있어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저히 허가될 수 없는 지역에 지금 뭐 이 층고가 다 허가를 돼버렸고 이런 것들이 있고 더군다나 이제 이 자금 관련한 문제가 이제 서서히 터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은행들이 지금 문제가 터지고 군인공제라든지 지금 뭐 부산은행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긴 터졌는데 저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영복이 왜 자수했느냐 너무 힘들어서 자수했을 것 같아요. 배고프고 힘들었어. 근데 너무 우리가 청와대가 음모론 같이 생각하지 말고 이거 무슨 단식을 왜 그만뒀나요? 배고파서 이거랑 같은 판단이 수준인데요. 힘들어서 아니요, 이 부분은 반론이 나올 수가 네. 있어요. 뭐냐면은 잠적한 상태에서는 차명 그러니까 대포폰이라든지 여러 방식으로 지금 자금 문제라든지 사업 진행 상황을 짚을 수가 있거든요. 그동안 지금 분양도 뭐 차근차근 단계별로 잘 돼 해가고 있었어요.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구속이 되면 사실은 아무런 연락조차도 할 수 없고 대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끊어졌지만은 정치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에서 조금 단초를 얻을 수 있다고 봐요. 네. 저도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은 LCT에 대한 강경 수사를 지휘한 것과 갑자기 청와대에 강경 모드가 같이 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얼마 전까지 분명 울먹이면서 죄송합니다. 필요하다면 조사도 많이 받겠습니다. 저도 그랬죠. 제 친구가 이럴 줄 몰랐습니다. 했던 분께서 갑자기 뭐 강력 수사해라. 강력 수사하라와 명명백백하게 해라. 동시에 친구가 아니라 선생님. 동시에 그래놓고선 갑자기 우린 하야는 없다. 퇴진도 없다. 해볼 테면 해봐라 라는 태도가 같이 간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네. 보고받고 이거는 뭔가 확실하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뭐 그렇게- 찌라시 또 도는 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보 그렇게 얘기인데 상식적으로 이영보 회장이 어떤 진술을 밝혔다 이런 정보가 들었는데 그거는 의혹 수준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렇죠. 그러나 여하튼간에 청와대가 저렇게 갑자기 돌변한 것이 돌변하고 기운을 차린 듯한 양상. 거기다가 그쵸, 지금 그쵸. 이제 친박계 핵심들도 이종현 대표를 비롯해서 똑같이 지금 뭐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뭐 박사모가 무슨 뭐 맞불 촛불 집회를 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컨트롤 타워에서 이거는 이제 버튼을 누른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우리는 이제 진짜 아까 뭐 낙동강전선을 얘기했는데 지금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기 직전이니까 자 대기하고서 전부 다 쏟아져 나오자 이런 식인데 그렇다면 그 계기가 뭐냐 그건 이제 추측이 다 다른데 네. 그 표현에는 그 말에는 어느 정도 공감합니까?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어떤 식으로든 하여튼 이 수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전이 돼 있다는 거면 네. 그러면 거기에 혐의점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거거든요. 네, 거의 다 그러면 대충 누구는 조금만 더 하면 뭐 소환만 하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면 거기에 만약 거물급들이 잡혔으면 이미 다 소환 다 해서 조사 다 받았습니다. 지금 아니, LCT 관련해서 거의 다 모든 조사는 이제 관계자들. 핵심 관계자는 조사 안 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적어도 이 최순실 사태를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그렇지, 분들 최순실 그런 사태를 분들은 안 덮을 받았죠. 정도의 분들만 지금 남겨놓고 있을 가능성이 네, 있어요. 맞습니다. 거의 다 그렇게 했습니다, 수사. 그렇죠. 거기까지 다 가면 그러면 이제 조금 있다가 이런 상황이 있고 이제 부산지검에서 수사를 조금 더 진전시켜 가면서 살짝 흘릴 거예요. 누가 뭐 걸렸다더라 뭐 이렇게 그렇게 돼서 근데 본격적으로 할 윤대진 텐데 차장검사 혹시 아십니까? 저는 좀 아니, 전 잘 아는데 몰라요. 이분 보통 아니고요. 로비고 뭐고 절대 통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검사 중에 그냥 광고를 완전 그냥 검사예요. 특검 그러면- 후보인데요. 네, 그럼 이분 특검 전혀 후보? 뭐 통하지도 않고 특검 네. 후보. 제가 그분을 네. 폄하하고자는 아닌데 네. 그거 전혀 안 통하면요 아마 차장검사까지 올라가기 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데 네. 그런데 씁쓸한 네, 씁쓸한 씁쓸하네요. 얘기입니다. 네. 저도 검찰 취재 해봤지 않습니까? 네. 검찰은 어느 정도 융통성 있는 검사들이 그 위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네, 이분한테 축구는 굉장히 잘합니다. 윤대진 차장. 제가 하나만 네. 더 붙여도 네. 되겠습니까? 이 LCT 사건을 부산 지역의 정관계 로비 사건으로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데 시기를 한번 봐요. 처음 그 미르 K스포츠 재단이 터지면서 이제 쟁점합니다. 그게 7월 26일입니다. 네. 그리고 8월 2일 날
TV조선에서 또 그 K 스포츠 재단에 대한 내용을 연달아 하면서 다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영복 씨가 갑자기 잠적을 하고 이 패턴이요. 최순실, 차은택 다른 사람들이 했던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다가 적정한 때에 순차적으로 다 돌아옵니다. 이분도 똑같은 방향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 또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대통령만 지금 강경 모드로 돌변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검찰이요. 국민 민심을 좀 읽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검찰 분위기도 뭔가 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제발 그 말이 좀 사실이길 바랍니다. 우리 검찰 정말 달라진 건지요. 자, 판넬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이거 빨리 저기.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예. 예. 아유, 예. 아유. 아 왜? 예, 우리 검찰이 달라졌습니다. 자, 첫 번째 내일까지 대면 조사. 검찰이 지금 청와대를 압박하는 보기 드문 광경을 보고 있고요. 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참고인 중지라는 얘기는 이제 피고인으로 바꾸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피의자로. 그 얘기는 아니에요. 조금 이따 그 얘기 다시 아닙니까? 이거 자세히 좀 설명을 간호장교 드릴게요. 청와대 네. 출입, 세월호 7시간 열쇠 이런 이제 주제로 가지고 할 건데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여론을 지금 등이었고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대면 조사가 가능한 마지막 시점은 하루 남았어요. 내일. 그죠? 네. 만약 끝내 조사를 거부할 경우 최 씨 등의 공소장에 공범을 적시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청와대도 지금 한 발 물러서서 대면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최근 검찰 기류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최 선배. 저는 제가 보건대는 뭐 약간 하여튼 검찰도 좀 살자. 박근혜 대통령만 살 게 아니고 뭐 약간 이런 느낌을 그런 좀 갖긴 느낌이에요?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청와대 쪽하고 해서 지금 만약에 대면 조사를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근데 지금 시점은 어느 시기에 조사하느냐 최순실 씨를 기소하기 전에 조사하느냐 후에 조사하느냐의 차이잖아요. 지금 청와대 그 변호인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조사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최순실 씨 기소를 한 다음에 조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내일까지 하겠다는 건 기소 전에 해서 최순실 씨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 부분을 빈칸으로 남겨놓지 않겠다. 지금 이런 게 검찰 생각이에요. 근데 그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든 누구든 빨리 불러서 조사해서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건의 몸통 아니냐. 그러니까 최순실 씨 공소장에도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이 주어로서 등장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조사를 하라 하는 지금 국민적 여론이 있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 검찰도 알 테니까 우리도 하여튼 청와대에 계속 끌려갈 수만 없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미 뭐 물 건너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사실관계를 조금 더 이제 보태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원래 이제 네. 대면 조사를 어제 오늘 좀 한다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최순실 씨 기소에 맞춰서요. 라고 했는데 유영하 변호사가 딱 이제 기자회견을 해서 웬만하면 서면 조사합시다. 그리고 대면 조사는 최소한으로 하고 하더라도 좀 웬만하면 좀 특검 이후까지 좀 미뤘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를 비췄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제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검찰 같으면은 우리가 아는 언론이 터트린 것만 그냥 뒤쫓아가는 소극적인 검찰 태도라면 그러시겠습니까? 라고 할 줄 알았더니 좀 강하게 안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주더라도 18일까지밖에 못 드립니다. 대면 조사 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라고 해서 좀 우리 검찰이 달라졌어요. 라고 이제 한 것 같고요. 네.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또 보이자 오늘 유영하 변호사가 조금 전에 6시쯤에 막 급하게 다시 기자들에게 전문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뭐 천천히 받겠다는 것은 뭐 몇 달 후는 아니고요. 그냥 기록이 필요하다, 기록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였으니 다음 주 중에는 대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다시 또 기자들에게 모두 문자인지 이메일인지를 근데 뭐 보내드렸고요. 내주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이렇게 18일이면은 빨리 내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죠?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주라고 읽으면은 네. 그게 방점인 것 같은데 네. 그 앞에 조건절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조건절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검찰이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검찰이 너네가 이 조사를 다 완료될 수 있다면 내가 내주에 가겠다. 맨 마지막에. 내주에 가겠다. 근데 완료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내주에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절이 있다. 조건절을 봐야 돼요. 고기 포인트네요. 김순환 검찰총장이 어제 이제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반드시 이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검찰은 지금 저는 검찰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검찰이 가장 마지막까지 보러가 뭡니까? 기소 독점주의잖아요. 자기들만 기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지금 공수처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 검찰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이제 여론이 일 겁니다. 또 특검이 오늘 이제 통과됐지 않습니까? 특검이 하면 특검 일단 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검찰 수사를 볼 겁니다. 잘했나 못했나 네. 볼 거죠. 자, 그럼 거기에서 검찰이 왜 수사를 이렇게 늦게 했고 처음부터 했느냐의 부분에 대한 것도 조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검찰에 좀 본다면 정말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청와대와 자존심 싸움인데 제가 볼 때는 결국 이제 청와대가 검찰이 오늘 한풀 꺾은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일단 참고인이기 때문에 사실 피의자면 조사를 할 수 있지만 참고인이니까 뭐 가서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말만 저렇게 하는 것이지 청와대가 할 수 없다라 그러면 가서 그냥 청와대 가서 저기 면회실 가서 그냥 서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빨리 조사 좀 해주세요. 참고인은 안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어요. 그죠? 아나 그보다 그런 제가 이 그건 좀 부분을 먼저 달라요. 한번 짚을게요. 예. 그 아마 대면 조사란 부분에 대해서 또 아니면은 서면 조사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지금 검찰이 매달리듯이 해서 그나마 서면 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대면 조사를 하루는 하자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다른 피의자들이나 참고인들도 하루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만은 의외의 소득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루 동안 진행해 가지고는 이 방대한 사건을 전반적으로 알아낸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택도 없죠. 예. 그리고 또 최순실 씨 관련 문제도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 기소가 20일 시한이라고 해서 19일입니다. 20일 시한인데 19일까지 네. 그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건데 사실은 관련된 부분이 많지만은 이후에 검찰이 더 수사를 하고 더 많이 내용을 담아가지고 대통령을 해도 돼요. 저는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을 하루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라리 더 정확하고 특히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특검 때는 비롯해서 많은 내면적이고 심층적인 게 이루어졌으면 특검 때 아마 좋겠어요. 또 제대로 또 하겠죠. 검찰이 좀 달라진 것 같다. 또 막 기대하게 만드는 또 한 가지 근거는 이겁니다. 참고인 중지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대면 조사를 거부한다면 범죄 혐의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피의자로 전환해서 강제 수사에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요거는 조금 어려운데 사실 뭐 요거는 그렇게까지 뭐 중요한 얘기는 중요한 아니에요? 얘기는 아니에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수사를 할 때 주요 참고인이 있어야지 수사가 가능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고인이 안 나타났어요. 뭐 도망가고 있다거나 병환이 깊어갖고 어디 있다라든가 그럼 수사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럼 검찰이 내밀 수 있는 카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죄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건데 증거가 없으니까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고 수사를 아예 접어버리거나 오케이 참고인 지금 없으니까 일단은 중지시키되 참고인이 다시 나타나는 상황이 되면 그때 수사 재개하겠어. 그래서 이른바 수사를 잠깐 보류하거나 하는 두 가지 카드가 있는데 첫 번째를 안 하고 두 번째 카드를 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과 연관이 된 부분은 잠깐 수사를 중지시키되 박근혜 대통령도 이미 인정을 한 연선물 유출 사건이나 이런 것들만 우선 기소시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렇게 큰 건 아니군요. 네, 별로 그렇게 큰 게 아무 없습니다. 의미가 네. 없네요. 오래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숨도 안 쉬고 설명을 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네요. 네. 그죠? 이제 간호장교가 청와대를 출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의 정황은 이 세월호 참사 당일에 국군수도병원 간호장교가요. 청와대로 출장 간 기록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극구 부인하고 있는데 검찰이 이런 사실을 왜 흘렸을까요? 그리고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청와대 갔다는 기록이 분명히 있답니다. 간호장교가요. 이거는 깜짝 뭔가 놀랐어요.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네. 오전에. 대통령의 이제 건강은 청와대 가면 이제 의무실장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분은 이제 현역 의사가 가서 의무실장을 하고 대통령의 어떤 건강 자체는 이제 수도통합병원. 지금 청와대 가시면 옛날에 지금 이제 그 우리 국립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 쪽에 가면 거기 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사항들은 이게 군사 국방 기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뭐 치료를 받거나든지 수술을 받거나 한다든지 옛날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도 거기서 수술을 그렇죠. 받으셨어요. 자, 거기서 이제 보면 그 소속된 군인이 일단 이 장교가 치료를 하는데 네, 잠깐만요. 근데 이게 청와대가 부인을 했습니다. 당일 외부인이나 병원 차량 청와대 방문 사실 없다. 그런데 세월호 침몰 당일 오전에 검찰은 간호장교가 청와대 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렇게 이게 서로 저게 이제 상반된 지금 얘기예요. 검찰 조사에서 간호장교가 출입했다라는 증거가 있다라고 이제 언론이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도 확인 좀 해봐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청와대와 국방부는 그때 당시에 조사를 해보니까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전히 의문시 되는 게 뭐냐면
최순실 씨가 그 차원병원이나 그런 데서 주사제를 계속 가져왔지 않습니까? 네. 가져오면 누가 놔줘야 되잖아요. 대곡주사네 뭐 이런 그거 거. 피하주사를 놓든지 정맥주사를 놓든지 간에 누가 놔줘야 되는데 그 최순실 씨는 놓치지 못하니까. 자문위가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자문위를 통하지 않고 저는 이제 자문위는 처방을 하는 것이고 이제 이런 주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간호사들이 하는 것이니까. 네. 그럼 그걸 놔줄 수 있는 간호사가 필요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처방받아 왔던 가져왔던 주사제를 혹시나 이 간호장교가 처방한 것이 아닌가라는 게 이제 지금 세월호 7시간의 열쇠인데 그 주사제가 무엇인가도 이제 문제겠죠. 아니 그런데 보통 청와대 간호사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아, 있죠. 간호사가 있는데 있는데. 되는데 왜 간호장교를 왜 불렀을까요? 아니 근데 간호장교는 그것도 원래 주치의하고 같이 간호장교가 사실은 그 치료하는데 동원이 됩니다 원래. 그러니까 저 간호장교가 들어갔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 아니고 간호장교는 간혹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문제는 4월 16일 날 들어갔다는 거죠. 4월 네. 16일 날. 왜냐하면 그리고 청와대가 그 사실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보도에는 들어간 걸로 기록이 확보돼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청와대는 지난번에 그 전혀 기록이 없다. 외부 병원 차량이나 외부 인사가 그날 청와대를 들어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보도가 맞다면 청와대가 그날 이 간호장교가 들어온 걸 숨긴 게 되잖아요. 그럼 왜 숨겼을까요? 숨길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거는 바로 이게 사실로 확정되면 뭔가 세월호 7시간하고 숨길 게 관련돼서 이게 뭔가 안 되겠다. 이건 이 정보는 나가면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숨겼다는 거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커질 소지가 있는 건데 일단 네. 청와대에서 오늘 다시 확인을 해봐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 기사의 진위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겁니다. 네. 저는요 청와대에서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최순실에 대해서도 우선 뭐 하나도 없다 그랬다 다 나오고 있듯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 시간 벌기입니다. 시간 벌기인데 이 진위를 놓고 사실은 의료 체계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청와대에는 대통령을 놓고 기본적으로는 외부 주치의를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주치의하고 또 과별로 해서 한 20여 명의 자문위가 그때그때의 건강을 전문적으로 관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무슨 상황이 생기면 특히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 때는 국군통합병원이라 그래서 거기서 대통령과 그 가족이 치료를 받고 있게 되는데 이 국군통합병원에는 의사부터 해서 전부 현역 군인입니다. 네. 그래서 간호장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장교의 업무 협조를 필요로 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아마 서로 공방 속에 하여튼 왜 누군가 둘 중에 하나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볼 때 뻔한데요. 네, 누가 거짓말입니까? 청와대가 거짓말이라는 아니, 얘기죠. 정리를 하면 청와대가 바로바로 부인하는 건이 있고 청와대가 아예 입을 닫는 건이 있고 청와대가 나중에 부인하는 건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유형인데 이 건은 바로 다음 날 부인을 했어요. 그런 유형은 어떤 유형일까 하는 거죠. 자, 지금 세월호 7시간이 가장 사실은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쵸. 얘기지만 또 이 찌라시에 계속 도는 게 지금 종편에서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것이 카드가 바로 세월호 7시간. 그거다라는 뭐 이야기가 많이 돌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직전까지 보도가 어떻게 돼 있냐면 김상모 저 성형 네, 원장. 김상만 이름 다 나왔고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원장이 피하 주사는 내가 놨고 그다음에 정맥 주사는 간호장교를 통해서 놨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건 정맥 주사라는 건 지금 뭐 신데렐라니 뭐 연어니 뭐 하는 칵테일 주사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정맥 주사라면 간호장교가 정맥 주사를 놨다라는 건 곧 간호장교가 그런 어떤 몇 시간에 걸쳐서 놓는 그런 안티에이징 주사를 놨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4월 16일 당일날 간호장교가 그것을 놨다면 가장 핵심적인 시간대에 그 주사를 맞고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검찰이 흘렸다는 거죠. 그럼 검찰은 지금 청와대에다 대고 우리는 가장 정확한 가장 핵심적인 그날의 근데 정보를 알고 있거든 하는 메시지로 지금 네, 보였다는 거죠. 그거는 내가 볼 때 일부 맞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안티에이징, 그러니까 노화 방지 주사는 아닐 거다, 비타민 주사. 그러면 얼마든지 지시 내리고 저도 맞아봤지, 여기다 맞아봤지. 아무 뭐 효과도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건 맞다가 그냥 바로 빼는 맞다가 거예요. 빼버리면 돼요. 빼버리면 빼버리면 그만이에요. 되니까 내가 볼 때 그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금자씨 가라사대 너나 잘하세요. 네, 이렇게 남탓만 하는 이들에게 따끔한 충고가 굉장히 약입니다. 그런데 최순실 특검법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제적의원 220명 가운데 그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의결이 됐는데 어제부터 통과되기까지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그냥 통과되는 줄 알았는데요. 그게 그냥 통과가 아니었어요. 그죠? 이게 보니까 야 추천 특검 반대 시작부터 편파적이었다. 이게 지금 권성동 의원이죠. 법사위원장이랑 네, 이 부분은 비박인데요. 이 그죠? 비박이죠. 그리고 네. 김진태 이분 친박인데 이분 두 분이서 어제 그 법사위에서 이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야당 추천만으로 되는 건 이건 절차에 이건 특검법 자체에 문제가 취지가 있다. 이렇게 문제가 된 있다. 거죠. 예. 취지에. 일리가 있어요. 일리는 있는 사실 얘기예요. 그동안 특검이 11번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법을 만든 거는 10번입니다. 그런데 전에 조폐공사 파업 사건하고 온노비 사건은 하나의 법률안인데 특검이 2개로 쪼개져가 했기 때문에 10번의 특검이고 11번의 특검 이렇게 혼용해서 쓰이는데 어쨌거나 이번이 11번째 법률안이고 12번째 특검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야당이 출첵한 적은 한 번밖에 없어요. 네. 그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전 그때 예. 밖에.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다만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피의자라면 피의자고 또 수사 대상인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의 주장이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고 국민 여론을 반영해서 수사해야 국민 여론을 반영해야 되는 국회의 특검 처리고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네. 그런 연장선상에서 접근하면 될 네.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는 굉장히 또 중요한데 그러면 야당에서 지금까지 뭐 최동욱 전 총장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특검 후보자로. 근데 만약 거기에 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우려했던 대로 정말 편파적인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했을 경우 그 수사 결과를 그 많은 보수층에서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그 야당 추천이라고 하지만 이 특검의 어떤 중립성 같은 걸 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수사 결과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또 다시 진영 싸움이 당연하죠. 돼버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야당에서 이 특검 네. 추천을 잘해야 돼요. 지나친 우려예요. 지금 물론 원칙적으로는 권성도 의원 말이 맞을 수 있는데 법조인으로 할 수 있는 말이죠. 법조인으로 할 수 있는 원칙적인 얘기고 지금 상황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결국 원안대로 본회의에 올라갔는데 거죠. 아마 뭔가 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야당이 얼마 전까지 최동욱 검찰총장 얘기를 계속 흘렸는데 오늘인가요? 빠져버렸죠. 네, 오늘 우상호 갑자기 이제 원내대표. 우상호 의원께 그건 그거는 아니다. 아니다라고 한 걸로 봐서 결국에는 그게 조금 물밑에서 딜이 있었지 않았나? 최동욱 총장이 저는 보니까 굉장히 본인 의지가 강해요. 아이고, 굉장히 하고 싶어 했어요. 참 저는 좀 부르면 열심히 이해가 잘 안 하겠다. 되는 게 물론 그분이 이제 검찰총장을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불명예 퇴진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보면은 결국 혼외 자식 문제 때문에 좀 국민들한테 실망을 시키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근데 지금 그분이 물론 뭐 본인이 하고 싶은 심정은 이해해요. 정말 불명예 퇴진을 했기 때문에 좀 뭔가 좀 화풀이도 하고 싶고 한 얼마나 텐데. 밤에 잠이 안 근데 오겠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근데 검찰 그 정말 특검이라면 이 사건 특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국민들 보기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야당 저 보수층들이 볼 때도 정말 저 사람이 공정한 사람인가 이게 정말 특검의 성패와 관련된 문제인데 왜 본인이 그렇게 하려고 하신지 모르겠어요. 네. 아니 직전까지 사실 진짜 이 최동욱 검찰총장이 뭘 했냐면 전 검찰총장이 뭘 했냐면 낙검수의 김어준 그 네, 총수가 거기, 네, 하는 출연했죠.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자신의 어떤 상황들 옛날의 상황들을 희화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쪽 낙검수 팬들한테 이렇게 떠받들어졌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라면 사실은 내가 추천이 와도 나는 어쨌든 못하겠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진짜 추천이 와서 하고 싶다면 그렇게 낙검수 같은 데 나가서 팟캐스트에서 자신을 네. 희화한다는 건 그렇지. 한이 맺혀 있죠. 그만큼 아니 한이 그한 맺혀 있는 건 있다고 봐야 되지 본인의 않겠어요? 개인의 문제고 네. 그건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런 거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자 만약에 최동욱 특검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최동욱 씨 문제 그 특검에 관한 아마 인사청문회가 거의 있어야 될 정도일 거예요. 여러 가지 네. 그동안에 자 그러면서 거기에 진영이 확 갈려요. 안 그렇겠습니까? 진영이 확 갈린다니까. 이렇게 되면 이 특검은 출발부터 실패입니다. 구성부터. 왜냐하면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 박근혜 대통령의 무슨 최순실 농단 이걸 밝혔다? 그러면 그건 수사 결과가 아니고 보복이다. 당장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러면 이 특검은 성공할 수가 없다. 아니 이거죠. 그런데 최동욱 전 검찰총장은 대상에서 우리가 논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선 요건 자체에서 성립이 안 돼요. 이분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요즘은 그 변호사 등록 자체가
무리를 일으켰던 판검사에 대해서 특히 검사에 대해서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등록을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한 그래서 논란은 또 있습니다. 이분이 있어요. 변호사냐 아니, 아니냐. 그 얘기는 물론 네. 있어대 네, 그 그런 얘기는 요건까지 있는 상황에서 요건 네. 부적합잖아. 하여튼 뭐 야당 원내대표도 아니라고 하니까 네. 요 얘기 결론 그만하고 내야 돼. 왜 안 하는 걸로 결론 쓸데없는 질문해가지고 시간을 또 지금 중요한 게 강성 친박이죠. 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뭐 기가 어떻게 멋진 얘기입니까?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촛불은 결국 바람이 불면 꺼진다. 이렇게 최순실 특검법 처리에 반발했는데 이건 좀 굉장히 관심 있는 발언이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촛불에 밀려서 원칙을 저버린 우리 법사위 오욕의 역사로 남게 될 것이다.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결국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돼 있다. 네, 그런데 저는 수사 대상에서 원래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들어갔다 이번에 완전히 빠졌다고 해요. 그리고 세월호 7시간도 원래는 원안에서는 내가 볼 때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포괄적으로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게 빠졌습니까? 뭐냐면 15가지가 있는데 지금 네. 민변에서 오늘 성명을 냈어요. 네. 이거 문제가 있다. 왜 대통령에 대한 부분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냐 부분인데 15번째 항목에 보면 이 전체를 수사하다가 혹시나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 있으면 또 수사할 수 있다 해서 조금 길은 열어놨는데 일단 명시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변이 성명을 내서 이 특검법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라고 이제 민변 쪽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인데 네. 저는 김진태 의원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집니다. 그럼 또 붙이면 돼요. 또 켜져요. 그리고 또 꺼지면 또 붙이면 됩니다. 아, 계속 붙여야 되는군요. 절대 꺼지진 않습니다. 네. 저 바람은 그냥 바람이 아니라 사실 두 글자가 생략돼 있어요. 겨울바람. 촛불은 겨울바람이 불면 꺼진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자 우리가 민중 내지는 뭐 이 시민 혁명이라고 표현되는 4.19 또 뭐 60항쟁 또 5.18도 사실 그 직전까지 다 여름이었어요. 뛰쳐나갔죠. 맞아요. 그런데 봄여름이네요. 4월, 네. 5월, 6월입니다. 자, 길어야 10월이네요. 거리 시위가 나가서 지금 뭔가 민중혁명이 시민혁명이 일어난다. 그건 연일 터지거나 아니면 뭐 주말마다 터지거나 점점 열기가 뜨거워져야 되는데 사실상 믿는 건 뭐냐면 12월 달로 넘어간다. 가족들 나오고 여성들 나오고 해서 평화 집회가 됐다라고 지금 100만 집회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가족들, 아기들 데리고 한겨울 바람 부는데 나갈 수 있겠습니까? 또 연인들도 많았어요. 그날 100만 시위에 연인들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믿는 건 겨울이다. 겨울바람이 불면 시민혁명, 그러니까 시위 100만 못한다. 이런 어떤 뜻 아닐까요? 그렇지만 지난주 11월 12일 집회에서 촛불을 켰지만 안 꺼졌어요. 종이컵으로 다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안 꺼집니다. 네. 그리고 또 국민 마음속에 불빛을 말하는 거지 촛불이지 그 어떤 그 상황으로 설정한 건 아닌 것 같고 랜턴 형태로 나와요. 그리고 특검 부분에서 랜턴 들고 하더라고요. 15개 사항에서 제가 조금 더 붙이길 텐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대한민국의 법과 정책은요. 끝에 항상 붙는 게 있습니다. 기타 필요한 경우.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 조항을 활용을 해서 필요한 걸 다 접근합니다. 네. 그리고 검찰의 특기가 뭡니까? 별건 수사 아닙니까? 네. 대통령은 제가 볼 때 전형적인 별건 수사 대상입니다. 네. 남 탓하기 전에 네. 이거 흉내 잘해야 되는데 너나 잘하세요. 네. 적반하장 인사들 누굴까요? 네. 이 판넬에 나와 있죠. 네. 야. 자, 너나 잘하세요. 네. 여기 판넬에 나와 있는데 바로 그 분위기 파악 안 되는 새누리당 친박이라고 하는데 오늘 보수단체들이 보수단체들입니다. 이게 네, 진보단체들이 아니고 병신년 친박 오젓 여기서 연자를 또 빼고 했어요. 제가 일부러 연자를 집어넣은 거고요. 병신 친박 오적 이렇게 그리고 새누리당을 떠나라 이러면서 새누리당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보수 지지자들도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방조하고 이 사태 해결 능력 없어 보이는 무기력한 새누리당 친박 모습에 이제 등을 완전히 돌린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5명 이름에 빠진 분들 중에도 굉장히 섭섭하실 거 아니에요. 섭섭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자기 것 친박 같아요. 핵심이라고 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 네, 왜 이정현 5명밖에 안 대표, 했습니까? 최경환 전 부총리, 조원진 원내대표가 아니라 수석 원내대표인가요? 최고위원. 서청원 전 대표,
홍문종, 이장우, 최고위원. 김태원 뭐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근데 아 근데 이제 조금 전까지 촛불 말씀하신 김진태 의원도 여기 들어가셔야죠. 섭섭해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예, 네. 아니 하여튼 근데 뭐 호위무사급은 조금 그 다음 급인가 봐요. 아, 그럼 급이 떨어져요. 무사들이 아니고 분위기 이제 파악 안 되는 친박. 수계 아니 수장들 장군급, 아, 그다음에 장군급에. 무사들은 좀 나중에 새누리당도 좀 아셔야 될 게 특히 친박 의원들 뭐 아까 말했던 호위무사든 오인방이든 오적이라기보다 오인방이라고 일단 표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발표가 나왔지만 새누리당 지지율이 계속 하락을 하는데 이대로 가면요 국민의당하고 뒤집힐 거예요. 지금 차이도 표본 오차가 의미가 없습니다. 1% 차이도 지금. 그래서 지금 더 끝간데 없이 추락시키고라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청와대 일부와 그 새누리당의 친박이 지금처럼 하면은 반전의 기회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5% 부분 나왔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면요 자기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재미난 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10%가 넘었거든요. 그럼 그 10%가 있어요. 여기에 이번에 트럼프가 20표 때문에 이겼다 그러는데 그 20표를 최소한 10%에서 많이는 20%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비판받는 분위기에서 의견을 내고 싶지만 여론조사가 와도 전화를 끊고 또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고 싶지만 주위 눈치 때문에 참고 있지만 우리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전의 상황이 오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들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 다시 회복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동안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란 분들도 다 돌았었던데요. 네, 이 그렇습니다. 과거에 네. 전두환 정부 때 보면 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군사 정부 있는 사람들이 사일런트 머저리티, 그게 무슨 침묵하는 다수. 요새는 그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그때는 여론조사가 지금처럼 활발하지 않을 때입니다. 네. 여론조사 기법이라는 게 대개 1988년 정도부터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987년 정도까지는 여론을 이렇게 점검할 길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친여 세력들은 다 왜 안정희구 세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안정희구 안정을 바라는 뭐 요새는 잘 안 쓰는 표현 아닙니까? 그걸 이제 침묵하는 다수는 항상 우리 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이 그 샤이 박근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누가 이렇게 물었을 때 아 박근혜 대통령 나는 여전히 지지합니다라는 게 창피해서 지지 그 의사를 못 밝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저희도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이미 그런 사람들이 다 깨졌습니다. 이제 깨지고 끝났어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다 멀어졌고 그 사람들의 일부분이 지금 새누리당에는 아직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정현 대표나 친박들이 저렇게 분위기 파악 못하고 저러고 있잖아요, 계속. 네. 그럼 오늘 시위하신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이제 저분들이 떠나갈 차례예요. 네. 저분들이 떠나가면 아마도 이제 지금 그러니까 전부 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나 친박은 저분들은 떠나가봤자 여의도 근처에 머물다가 아마 시간이 지나면 곧 우리한테 다시 돌아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문재인 전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는 아니야 야당 나를 결국 지지하게 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고 비박은 아니야 저분들은 친박은 아니니까 비박을 지지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셋 다 아니고 보수의 또 다른 희망이라는 것이 만약에 생겼을 때 그쪽으로 다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 어떻게 분당 초읽기 들어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볼 땐 그러는데 오늘 제가 좀 약간 취재를 해보니까 새누리당 상 분당은 전혀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사람들도 분당 많던데. 없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네. 첫 번째는 자 지금 친박이 분위기를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친박 이 분위기 잘 알고 있거든요. 4.13 총선 때부터 이 분위기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13 총선 때 다시 기억을 되돌려 보세요. 말도 안 됐잖아요. 전부 TK에서 진박 마케팅 할 때 네. 사람들은 전부 그랬습니다. 이러다가 새누리당 다 망한다. 아, 수도권 다 참패하고 70명도 안 될 거다라는 설이 그런 비판 아무리 해도 진박들 뭐라고 그랬냐면 아 그래 우리 끝까지 간다. 박 대통령 호위할 수 있는 몇십 명만 있어도 된다. 이런 게 진박의 어떤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지금도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박들은 지금 아 그래 그러니까 비박들이 다 나가도 좋다. 그리고 지지율 더 떨어져도 좋다. 최소한 60명이나 50명 정도의 진짜 옹이할 수 있는 그 사람들만 남겠다라고 생각한 게 오늘 이정현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해당 행위다. 최고위원회에서 해당 행위라고 그랬어요. 비상시국 회의를. 해당 행위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해당 행위는 공식적으로 윤리위해갖고 제소해서 자르면 되는 거예요. 아웃시켜야죠. 아웃시키는 해당 행위를 그냥 놔둘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친박이고. 자, 그러니까 비박들이 나가서 그러니까 분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비박은 어떻게 됐죠? 비상시국 회의 기치 내걸었어요. 네. 12명이잖아요. 그 5명이 안 다음날 했어요. 몇 명 나오는지 아십니까? 7명 나왔어요. 네. 물론 그중에 2명은 뭐 이렇게 일이 있었던 건 맞는데 지금 비박은 그때 4.13 총선 때 왜 사실 비박이 제대로 뭉쳐서 친박을 결을 못했을까요? 모래알이라서 그렇거든요. 비박은 지금 개라고 할 수가 없죠. 없어요. 그냥 친박이 아닌 사람들이죠. 아닌 사람들. 여집합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 안에서 어떤 집합이 된 게 진짜 아니고. 자기들끼리 어떤 세력을 지금 형성하는 게 안 돼요. 지금 현재도. 저는 그럼 궁금한 거는 이 보수 단체가 그러니까 지금 친박들이 정말 정신을 못 차린 게요. 보수 단체는 심지어 지금 병신 친박 칩상시까지도 발표하겠다고 이러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그래 그럼 우리끼리 살게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 우리끼리 살게의 마음 저변에는 정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이 더 큰 건가요? 아니면 어차피 나는 몰락하는 길 이렇게라도 해서 내 생명을 더 연장하겠다가 더 큰 건가요? 이정현 대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말 나 같은 사람을 발굴해서 이렇게까지 키워준 분이한테 내가 충성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본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대통령의 모습이 되겠다라고 본인이 그분은 충성해야죠. 그분은 그럼요. 비례대표도 받았고. 그분은 제가 볼 다 때는 그렇습니다. 전문성도 지금 있고. 사실은 뭐 친박들의 어떤 저는 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일단 지금 현 국면에서 일단 본인들이 뭔가 인정을 하고 가면은 결국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결국 정계를 은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금 얼마나 권력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집권 여당에 있고 지금 당의 재산도 수천억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버리고 갑니까? 또 있어야죠.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끝까지 이제 버티는 것이고 아마 그런 걸 그게 돈이군요. 돈이 돈 많잖아요. 때문에 지금 분당이 쉽지 지금 않겠네요. 매달 지금 그런 나오는 때문에. 돈이 얼마입니까? 나온 돈은 좀 재산이 얼마예요? 그거 두고 지금 여당이니까. 밖에 나가 보십시오. 추운데 지금 벌벌 떨잖아요. 그러니까 못 나가는 겨울이고 거죠. 춥고. 그렇죠. 그러니까 당을 만들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 국민의당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바로 안철수 대표가 자기 돈 들여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기 뭐 사무실도 없고 하니까 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누리당은 누구도 쪼갤 수가 없네요. 돈 때문에. 김무성 대표 돈을 내겠습니까? 그 유승민 대표 돈을 내겠어요? 아무도 돈 낸 사람 없어요. 그래 집을 못 구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몰랐네. 예. 아니 일단 국고 보조금이라는 것이 교섭 단체를 구성을 하고 의원 수에 따라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는 그다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도 그건 있는데 아닌데. 다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박은 친박처럼 세력이 아니라 친박이 아닌 비주류입니다. 그렇지. 그냥. 그리고 각자의 입장이 있습니다. 특히 대선 주자들 같은 경우는 더 하고요. 그런데 친박이 그러면 왜 그럼 지금 이런 식으로 보이냐. 특히 아까 5인방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몇몇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셔야 될 부분인데 네. 본인은 광야에 홀로 서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따뜻해지려면은 국민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비겁한 2분 겁니다. 남았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30초 발언 주게 되는데 지금 못한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사퇴냐 하야냐 이거 두 개 다 합쳐서 물론 하야가 훨씬 더 국민 그 여론조사는 많습니다. 두 개 합쳐서 75%나 됐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이 사건이 최순실 이 사건이요. 워터게이트 사건, 닉슨 물러나 워터게이트 사건보다도 더 센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시고 오늘 프로그램 마치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친박이 뭐 분위기 파악이 안 된다는 게 자꾸 저런 식의 발언, 뭐 촛불이 조금 있으면 뭐 바람에 꺼진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이 네. 저는 오히려 촛불 민심을 더욱더 그 횃불 민심 비슷하게 그렇게 몰아가는 측면이 있다. 뭐 국민들을 상대로 무슨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저런 식으로 하다 보면 지표로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찌 됐든 간에 친박도 이 시국이 수습돼야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 수습책을 친박도 자기네들 그 어떤 뭐 지금 그 자리만 보존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수습책을 자기네들이 내놔야 된다. 그 자, 내놔야 20초. 되는데 무조건 그렇게만 하고 네. 있어서는 수습이 안 된다. 네, 15초. 이런 얘기죠. 어쨌거나 저는 지금 야당이 제시한 안철수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좀 단계적인 저는 프로그램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로드맵을. 네. 자 언제 지금 왜냐하면 탄핵과 저는 이 하야는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가면서 지금 질서 있는 퇴진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지금 정치권 내에서 좀 논의됐으면 합니다. 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야권의 대권 주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 대권 출마 안 해.
그리고 나는 진짜 퇴직운동 할 거야. 이렇게 되면 될 박원순 겁니다. 시장처럼. 그런데 욕심이 있으니까 그게 불가능하죠. 오늘 박종일 라이브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뉴스판이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